자, 7번 문제. 자,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억 대출을 받았는데, 자, 우선 대출 조건인데 2회차에 상환을 해야 할 원금, 또 3회차에 납부할 이자를 순서로 나열해라. 요거는요, 이 전자계산기를 잘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상환 조건은 뭐죠? 원리금 균등. 자, 2번은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자, 우선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지금 얼마 대출받았냐 하면은 4억을 대출받았죠. 4억 원에 우리는 뭐를 곱해준다?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고정금리 몇 프로죠? 연 6%, 몇 년? 대출기간 20년에 요걸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주어졌죠? 0.087. 그럼 4억에서 0.087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3,480만 원. 3,480만 원이 나온다. 자, 요거부터 먼저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회차를 구해야겠죠? 자, 1회차를 구할 때는 원리금 구하면 두 번째는 이자부터 먼저 구해야 돼, 이자. 자, 이자는 뭐에 대해서? 융자, 장고, 미상환된 원금. 아직 첫 번째는 돈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 얼마? 4억 원에 연 이자율 몇 프로? 6%. 그럼 얼마죠? 2,400만 원이 되겠죠. 2,400, 4624니까 2,400만 원이 이자면 원금은 얼마?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돼. 그럼 얼마? 2,400 빼니까 얼마? 1,080만 원. 1,080만 원이 원금. 1회차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몇 회? 2회차 구하는 거. 자, 그럼 또 뭐를 구한다? 이자를 구하는데, 이자는 융자장고가 얼마? 융자장고는 대출금 4억 원에 원금 얼마 갚았어요? 1,080만 원 갚았어요. 그럼 여기에 융자장고지. 예? 그럼 얼마? 3억 8,020만 원. 되겠죠? 3억 8,020만 원. 3억 8,920만 원. 1,080만 원 갚았으니까 여기에 다시 몇 프로? 6%를 곱해주면 돼. 자, 9% 곱해줬더니 이제 얼마 나온다? 우리가 얼마? 2,335만 2천 원이 지금 나오죠. 여기 이자.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원금은 다시 뭐에서? 원리금에서 뭐를 빼주면 돼? 요 이자를 빼주면 나오죠. 그래서 요까지는 구했죠. 이제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원금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3,480에서 뭐를? 이자 2,335만 2천 원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뭐를 구한다? 3회차의 이자를 구하라. 3회차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3회차의 이자는 융자장고는 얼마? 융자장고는 다시 여기죠. 얼마에서 뺐죠? 이게 3억 9,020만 원. 자, 3억 우리가 8천, 3억 1,000을 빼는 1,080만 원 빼 3억 8,920만 원. 여기서 뭐를 뺀다? 요 금액을 빼야겠죠. 요 금액, 원금. 원금이 얼마죠? 요 금액이 1,144만 8천 원을 빼준 게다가 몇 프로? 또 6% 이자 이거 곱해주면 이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하는 것은 요거 구하는 거거든요.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는 거. 그래서 요건 전자계산기를 빨리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구하는 걸 물었어요.
그럼 다음에는요, 또 박스 주어지고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주어지고요. 이제 1회차 원리금 서로 얼마냐 비교하는 거 줄지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맨 끝에 크다. 여기 틀렸네요. 원리금 상환액이 큰 게 아니라 뭐죠? 작죠? 자,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런데 원금 균등은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어디가 많다? 원금 균등이 뭐보다? 원리금 균보다 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죠. 맨 끝에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야 맞습니다. 니은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 요거.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점점 줄어드는 무슨 방식? CAM 방식. CAM. 니은 틀렸고 디귿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뭐한다? 이렇게 감소한다. 점차 감소한다. 디귿 맞는 지문.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자, 요 얘기죠. 원리금 균등에서 이자가 주어지고 원금인데 원금 상환액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네 번째 디귿 니을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 니을이 맞는 지문. 여기에 바로 뭐죠? 초기.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한다. 자, 여러분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자가 첫 번째 초기에서 이자는 이만큼 감소했는데 감소한 만큼 뭐가 증가한다? 원금이 증가해요. 여기에 감소한 만큼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돼?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원금과 이자 대준 요게 원리금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다 이렇게 똑같아야 돼. 원리금이 이렇게 동일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똑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증가합니다. 1번 정답. 자,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더 크다면 안 돼. 맨 끝에 더 크다가 아니라 더 작죠. 여러분 만기되면 대출금 다 갚잖아요. 자, 여러분 만기되면 대출금은 다 갚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자가 문제지. 이자가 일정 금액씩 이렇게 줄어드는 이것은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이자가 다 똑같아요. 초기에는 동일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뭐다? 예? 처음에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뭐가 돼요? 이렇게. 예? 이런 형태로 이자가 내려오는 게 바로 뭐다? CPM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만기까지 보면은 이자가 더 누가 많이 갚아? CPM이 더 많이 갚지. 원금은 동일한 대출 금액은 만기되면 전에 갚으니까 관계없고 뭐 이자가 더 많이 갚으니까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어디가 더 커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여러분 DTI는 소득에서 뭐가 차지한다?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여기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거든요. 원리금 상환액이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것이 체증이 원금보다 항상 더 크다 하면 안 돼. 예? 항상 어떻게 돼요? 작아요. 처음에 원리금이 이렇게, 그럼 기간이 경과할수록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렇게 약간씩 원리금이 이렇게 높아가잖아요. 이게 GPM이에요. 어디가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 가장 낮지. 낮은 게 뭐다? GPM. 항상 더 크다 하면 안 돼. 항상 작습니다. 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디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이제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이 더 크다. 상환액이라는 것은 상환해야 할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게 더 크다면 안 되죠. 자, 이 얘기거든요. 자, 요거 말을 좀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융자, 잔고에 있어서 대출금인데 이게 만기가 되죠. 만기가 되면 하여튼 돈은 다 갚은 건데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오는 게 CAM이고 원금 균등은 이런 형태로 가겠지. 이런 형태. CPM.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중도 만기 되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상환을 해야 될 금액,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은 미상환된 금액인데 상환해야 할 금액이 요게 가장 적거든요. 예? 요것보다 요게 가장 적어요. 예? 가장 적어요. 거기서 지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상환해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린 질문. 맨 끝에 더 작다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출제할 때 출제원이 약간 미스한 건데 말을 좀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상환액은 상환해야 할 금액. 자, 5번째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융자 잔고가 대출 잔액인데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요. 초기에 뭐가 나타난다? 마이너스 상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GPM인데 초기에는 어떻게? 요까지는 뭐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안 돼요. 틀린 질문.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우리가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은 점차 감소한다. 여러분 원금 균등 점차 이렇게 다 뭐해? 점차 감소하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은 점차적으로 점차 뭐한다? 증가한다. 줄어든다가 아니라 뭐한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니은 틀렸고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 맞죠? 디귿 맞는 질문.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어디가 커요? 여러분 원리금 원금 균등이 가장 적거든요. 예? 그 다음에 어디? 요거 보면 돼요. 대출 잔액이잖아요. 제일 적은 게 뭐죠? 요거죠. 여러분이 이자는 뭐야? 대출 잔액의 이자율을 곱해야 이자잖아요. 이자율이 동일하다. 동일한 이자율일 때 융자 잔고가 적으면 이자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적은 거 뭐? 예? CAM. 두 번째가 CPM. 그럼 높은 거 뭐? GPM. 부등호 방향이 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가? CAM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뭐? CPM. 가장 많은 게
GP.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지만. 11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을 조성하는 기능. 뭐를 해요? 뭐 주택, 여러분 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하잖아요. 또 자가주택 공급을 건설업체는 확대해주는 기능. 또 주거안정 기능이 있습니다. 1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이 되겠죠. 자, 2번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 주택 동그라미. 여러분 신용을 담보 아닙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말합니다. 맞고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 상환 능력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맞습니다. 자,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은 2차가 아니라 뭐다? 1차. 2차가 아니라 뭐다? 1차. 예. 주택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받죠. 뭐 우리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금융기관. 그래서 이 주택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게 여기 2차가 아니라 뭐죠? 1차. 그래서 4번이 틀렸죠. 1차 저당시장.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것보다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적죠? 작습니다. 그래서 5번 우리가 맞는 질문. 12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오는데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또 개발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는 바로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자기 관리가 아니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니츠가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뭐가 있어요?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 여러분 기업의 구조조정,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 구조조정 니츠를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형태? 우리는 뮤추얼 펀드,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드는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돼요. 자,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면서 기간이 몇이면 5년이면 5년 정해진 한시적으로 운영돼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뭐다? 요 두 가지는 자, 이 두 가지는 뭐를 의미하죠? 페이퍼 컴퍼니다. 예.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이 페이퍼 컴퍼니인 명목회사. 이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1번은 무슨 회사?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자기관리 아니고 2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일정한 자금을 노후 생활자금 용도로 우리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2번 개념이 나와 있어요. 주택연금 개념.
3번 코픽스가 나오죠.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입니다. 이전에 CD,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말, 2012년도 말에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다. 변하지 않는다. 동일한 형태로서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든 내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을 한 위험을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한다? 줄일 수 있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입자에게 전가시키죠.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하죠.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입니다. 맞는 질문.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고정, 자, 고정 금리 대출에 있어서 자, 시장 이자율과 우리는 대출 이자율을 비교하는데, 문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을 하는 경우에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시험에 요걸 제일 많이 내니까, 이런 경우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는 차입자는 뭐를 본다?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이익을 보여.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차입자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를 한다? 우리는 리파이낸싱을 해야 돼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쌍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갚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대환대출. 대환을 받아서 뭐를 한다? 우리는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뭐 한다? 이것을 대환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조기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 자,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 이자율이 거의 높아지면 하면 안 돼요.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뭐 하지면? 낮아지면. 그러니까 높아지면, 밑줄 여기 틀렸지 뭐.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무슨 방식? 부동산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나와 있고, 프로젝트 금융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부분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제한 소구 금융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14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와 조인트 벤처는 자금 조달 방법 중 뭐에 속한다? 지분 금융.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 말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이 이렇게 뭐다? 원금 상환액이 말기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뭐한다? 커지죠. 증가합니다. 맞는 질문.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3번 틀린 질문. 여러분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관에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게 아니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예요. 대출받는데 보증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는데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해서 대출을 받는 거고요. 소유권은 돌아가신 다음에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대출금을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사망 후에 소유권이 처분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3번 정답.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가 원금이자 못 갚아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왜? 왜 지급해야 돼요? 돈 안 갚았는데? 발행자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금융기관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잖아요. 여기 국가가 보증을 했잖아요. 국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B를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보증했기 때문에 차입자가 돈 못 갚았다. 그래도 뭘 해야 돼? 예? 그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국가가 어떻게 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지. 5번 다계층 저당채권 CMO죠.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밑줄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자, CMO는 이렇게 동일한 저당풀에서 만기가 우리는 8개를 만들죠. 보통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만기가 서로 다르고 수익률도 서로 다르게 이렇게 여러 종류의 뭐를 만들죠? 트렌치로서 우리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동일한 저당풀이죠. 하나의 동일한 저당 집합입니다. 동일한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이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트렌치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자, 15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 또 밑줄 아까 방금 설명했네. 만기도 이렇게 다르고 이자율도 여기 2%, 2.1%, 여기 4% 이렇게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죠.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이렇게 여러 형태의 트렌치로 발행하는 게 CMO. 2번 MBB는 채권형이죠. 채권형의 밑줄.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차입자, 주택 수요자는 차입자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해요. 그리고 발행기관은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이때 MBB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의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예요. MBS.
그래서 문제는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택, 저당, 채권의 총액과 MBB, 발행액을 비교하면은 주택 저당 채권이 1조면은 MBB는 5천억 발행해. 왜냐? 우리는 초과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뭐를 제공한다?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요 차액만큼 초과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4번, 2번 맞는 질문, 3번 MPTS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하죠. 자,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은 이 발행기관은 우리는 MPTS 주택 우리가 이체증권이라고 하죠. MPTS 이체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이것은 지분을 매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여러분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 지분에 관련된 위험도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또 조기 상환해요. 관련 위험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예. 자산을 매각했어요. 자산 지분을 매각하니까 자산이 다 넘어가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과 뭐가 원리금, 수취권이 다 이전이 되는데 이때 요 두 개는 같이 다니고 있다. 항상. 자, 네 번째,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가 아니라 뭐죠? 시장 금리 하락이에요.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금융기관은 뭐를 한다?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가 상실하잖아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금융기관인 대출자가 안게 되지. 뭐 할 때? 하락할 때. 상승 시가 아니라 하락 시에. 4번 정답. 자, 2차 저당 시장은 누구에게? 1차 저당 시장이죠. 이 금융기관과 또 뭐 사이?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이 시장을 뭐라고 한다? 2차 저당시장인데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뭐 한다? 조달,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자, 16번 문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기관리,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설립 자본금을 묻죠. 자, 설립 자본금. 자, 설립 자본금을 묻는데 얼마? 우리는 자기관리는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이상. 그리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얼마?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시험에 하여튼 자기관리가 좀 많이 나오니까. 자,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3억 원 이상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맞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 설치할 수 없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재한 설립이 가능하다. 5번 정답인데, 우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재한 설립할 수 없다. 그래서 제5조에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17번. 옳은 것인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있으며가 아닙니다.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맨 끝에 있다가 아니라 또 없다. 자, 2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 여러분 뭐다?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예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두고 기업의 자산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을 하고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가 아니죠. 뭐를 한다? 요 두 개는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틀린 질문.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요 개념이 나와 있죠. 자, 개념인데 요 개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3번 정답.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5억이 아니죠. 3억 원.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원.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아닙니다. 50%입니다. 50%. 20%가 아니라 50%. 법이 바뀌었거든요. 뭐를 묻는 거예요? 50%. 우리 1인 주식 분산을 묻죠.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인데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18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데,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모집해야 한다. 여러분, 영업인가 후에 6개월 이내에 30억이 아니죠. 얼마? 50억 원이잖아요. 여기에 먼저 최저 자본금을 묻는 거죠, 지금. 최저 자본금을 묻죠. 자, 여러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럼 50억 원이 바로 최저 자본금이고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원 이상. 70억 원이 최저 자본금. 2번 틀렸고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로, 실체가 아니죠. 자기관리는 뭐다? 자기관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 실체. 자기관리는 실체. 위탁관리와 기업은 뭐죠? 페이퍼 컴퍼니를 말하죠. 틀린 질문. 네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틀린 질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차입할 수 있어요. 자, 19번 또 틀린 건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이 아니라 5억 원. 2번 정답.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5년이 포인트죠. 5년 이상 밑줄.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제11조 2에 나와 있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획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5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이 50억 원이 최저 자본금입니다. 자, 20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자, 위탁관리계좌를 운영을 하죠. 부동산 신탁회사에 의한 위탁관리계좌를 운영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위험을 줄이죠. 위탁관리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시공사의 책임 준공을 의무 부담시키고 대출금 보증에 대한 우리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요구하는 거죠. 또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를 요구하면서 위험을 줄이고 또 시행사 개발 이익을 선지급, 여러분 이익이 선지급되는 게 아니죠.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지. 예? 5번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1번 지문에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의한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관리 계좌를 운영해서 자금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요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사업주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요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돈 어떻게 돼요? 막 멋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한번 큰 사고 한번 났어요. 자, 21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된다. 특정 프로젝트, 예를 들면 유전개발 사업 이런 건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맞는 질문 1번 개념. 1번은 프로젝트 금융의 개념이고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요. 왜 높아요? 위험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우리는 기업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보다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은 금리가 높으니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대로 망하면 부실 채권이 발생해서 금융기관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옛날 저축은행 사건 봤죠? 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해야 돼?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자,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뭐를 통해서?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금을 뭐 한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3번 정답.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어져서 망할 수 있습니다. 비소급 금융이죠.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증이 있다. 자, 이 개발 사업의 일정 부분 보증하면 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급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22번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죠. 자, 이렇게 사업주가 우리는 일정한 자금을 출자해서 사업주와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인 프로젝트 시행회사, 특수 법인을 이렇게 설립을 해요. 자, 이때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없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우리는 기반으로 한다. 여러분 사업주의 모든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하죠?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뭐를 담보로 하죠? 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잖아요. 이 미래의 이 수익성을 담보로 뭐를 가지고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이 상환의 재원이야.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이 뭘로 본다? 상환의 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어떻게 돼?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인데 이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왜?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상환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실되면, 이게 망하면은 여기도 부실로 이루어지죠. 은행도 뭐다? 부실이 이루어지죠. 금융기관도 이것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회사채를 인수를 하는 금융기관도 뭐 부실로 올 수 있어요. 틀렸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 뭐 니스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상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이러면 차입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동산 신탁회사 에스크로 계정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입니다. 자,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개정 용도가 아닌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면은 4번 국민주택 규모 이상 하면 안 돼. 이하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인데, 거기 제9조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용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정이 2개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계정에는요, 주택개정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계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문제입니다. 자, PF 우선 우리가 봤는데, 니츠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니츠, PF는 좀 중요하니까 확인을 좀 해두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부동산 개발 평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